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근 관평원 세종시 유령 청사 논란으로 불거진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며 다음 달 중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예비 경선에서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후보 5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신구 대결 속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본 경선에 올랐지만 초선 의원들은 대거 탈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박수현 전 대변인을 내정했습니다. 시민사회수석에는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 경제보좌관의 남영숙 주 노르웨이 대사를 발탁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차관이 취임 5개월여 만에 퇴진하게 되면서 다음 주 있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7명으로 사흘 만에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북구 노래방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제주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확산 우려가 여전합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주말에는 맑은 날씨 속에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박수현 전 대변인을 내정했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소통수석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내정했습니다. 박수현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국회의장 비서실장, 또 더불어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역임한 19대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청와대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리고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남다른 친화력과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언론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과 검증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언론과 국민과의 긴밀한 교감을 통해 항상 국민의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신임 시민사회 수석으로는 방정균 상지대학교 사회협력부총장을 내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임 경제보좌관으로는 남영숙 주 노르웨이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예비 경선에서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5명이 통과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인 돌풍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나머지 초선 의원들은 모두 탈락하면서 초선 바람은 예상보다는 미비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이 신진 후보 가운데는 이준석 후보만 본 경선에 진출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가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이 5명 후보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영선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압도적인 1위로 본선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인 당대표에 대한 열망이 당 안팎에서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풀이됐는데 반면 초선 돌풍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초선의 김웅, 김은혜 의원은 나란히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대신 4선 이상의 중진들이 본선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인의 상징과 같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기존 주류 중진들의 대결 구도가 더 굳어진 겁니다. 신구 대결에서 비롯한 당내 잡음이 더욱 불거질 수도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공정한 선거를 거듭 다짐했습니다. 국민의 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융성하게 할 비전을 국민 여러분들께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공정 경쟁의 장을 마련하여
만반의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본경선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초선 의원들을 향했던 표심을 흡수해서 선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나머지 중진 4명이 뜻을 모아 맞설 경우에 이 전 최고위원이 상대하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최종 당대표는 전국 합동연설회를 거쳐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기하기로 오늘 뜻을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심의 악화가 가장 큰 요인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긴급 안건으로 제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관세평가분류원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으려 세종시에 필요하지도 않은 유령 청사를 지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여론이 계속 악화하던 만큼 민주당이 서둘러 세종시 특공제도 폐지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뜻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당정청에서 이전 기관 특별공급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1시간 반에 이어진 논의 결과 당정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민심 악화와 맞물려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만큼 다음 달 안에 서둘러 후속 조치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입니다. 이용구 차관은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법무부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한 내용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법무부와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고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용구 차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초에 취임했습니다. 60년 만에 비검찰 출신 인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이었는데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취임 전 발생했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렸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구 차관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사건이 알려진 다음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밝혀지면서 봐주기 논란을 낳았습니다. 단순 폭행 혐의와 달리 해당 혐의를 적용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고 이 차관은 주말인 지난 22일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의 진상조사 결과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수사팀은 이용구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사의 표명은 다음 주로 예고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도 무관치가 않습니다. 이용구 차관 취임 전까지 법무부 차관 자리는 고검장급 검사를 임명해 왔는데 이번 검찰 정기 인사를 통해 새로운 차관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87명으로 사흘 만에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유흥시설을 통한 전파도 늘고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예,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587명입니다. 전날보다 42명 줄면서 사흘 만에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모임을 통해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유흥시설이나 유흥주점을 고리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71명, 해외 유입이 16명입니다. 지역별 국내 감염은 서울이 212명, 경기 146명, 인천 26명으로 수도권 환자만 384명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대구가 24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과 경남이 각각 21명, 대전이 18명, 강원 16명 등입니다.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명이 추가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이 늘어서 156명입니다. 네, 어제가 65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첫날인데요. 최대 인원이 접종을 했다고요? 네, 어제 하루 동안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모두 65만 7천여 명입니다. 이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말 이후 하루 최대 접종 규모인데요. 이로써 누적 1차 접종자는 468만여 명으로 전체 국민의 9.1%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5만 4천여 명으로 누적 206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 국민의 4%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부터 시작된 65세에서 74세 어르신 5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은 전국 13,000여 개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 가운데 98% 이상이 접종에 참여, 이른바 노쇼로 인한 잔여 백신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 2차 접종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 동의율은 84% 수준이고 60에서 74세 어르신은 예약 마감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사전 예약률이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령층 대상 우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이어진다면 다음 달까지 1,300만 명 접종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될 것이라며 다음 달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적용될 인센티브, 즉 직계가족 모임 허용 규모 확대나 경로당 등 이용 제한 시설의 허용 등의 조치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서울 수유동 노래방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의 거주지가 수도권 여러 군데 분포해 있는 데다가 감염 경로도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우려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수유동 노래방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감염이 더 크게 번질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황보혜경 기자가 나가 있는 그 노래방이 첫 확진자가 나온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래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앞에는 시설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5일 손님이 처음 확진된 뒤 지금까지 확진자 8명이 나왔습니다. 손님이 4명, 노래방 도우미가 4명입니다. 이곳에서는 YTN 취재 결과 지난 21일 이곳에 방문한 손님 7명이 경기도에서 술을 마신 뒤 2차로 이곳을 찾아 원정 도우미 7명을 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인 이상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지만 노래방은 이를 어기고 손님을 쪼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리 두기는 지키지 않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 등 음식 섭취와 흡연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확진자들의 거주지가 수도권 여러 곳에 걸쳐 있다는 점은 감염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래방 방문자와 도우미 등의 거주지가 서울 시내 자치구 3곳 이상, 경기도 시군구 서너 곳에 걸쳐 있고 확진된 노래방 도우미 일부는 수도권 일대 노래방 여러 군데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금천구에 있는 노래방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종사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어제와 그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며 지금까지 11명이 감염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려운 데다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며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일부는 증상이 발현됐는데도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수도권 또 다른 집단 감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서울 구로구 직장 내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직장에서는 지난 25일 직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어제 하루에만 21명이 감염되며 누적 22명이 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자연 환기는 잘 됐던 환경으로 보이지만 이 개별 칸막이도 설치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상담을 주로 하는 이 업무 탓에 많은 비말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수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서울 송파구 실내 운동시설 관련 확진자도 3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현재까지 최소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송파구 가락시장에서도 감염이 계속되며 서울시 누적 확진자 수는 51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내 집단 감염 확산세는 꺾이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서울시는 최근 들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출근이나 모임을 참석하면서 사업장과 노래 연습장, 체육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검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말에도 모임은 자제하고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출근이나 예배, 모임을 하지 말고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수유동 노래방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가족 모임과 결혼 피로연 등을 통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31일부터 2주간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참석 인원을 최대 99명으로 제한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 확진자는 이달 들어서 하루 평균 13명까지 늘면서 누적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인도에 체류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우리 국민 14명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이번에 온 교민 환자들은 경증 13명, 중증 1명으로 모두 국내 기업 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 인원이 적지 않은 만큼 격리기구가 장착된 1, 2인용의 소형 에어 앰뷸런스 대신 전세기를 이용했습니다. 이번 귀국은 한인회와 플라잉 닥터스가 나서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고 소속 업체들이 비용을 대면서 성사됐습니다. 빠른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됐던 영국에서 인도발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도 봉쇄에 들어가는 등 전 세계 60개국에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상륙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지금까지 인도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6,900여 명. 일주일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신규 감염의 절반, 많게는 4분의 3이 인도발 변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빠른 백신 접종으로 진정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상황도 다시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국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확진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The latest data show that the number of cases of coronavirus are rising. Yesterday, we saw 3,542 new cases, the highest since the 12th of April. 호주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빅토리아주에서는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학교와 술집, 식당은 문을 닫고 외출과 모임도 금지됐습니다. And with 10,000 primary and secondary contacts, cases, with more than 150 exposure sites right around the state of Victoria, we've got to act now. 영국과 호주 외에도 여러 나라가 인도발 변이 확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금까지 인도발 변이가 보고된 나라가 60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산 속도도 영국발 변이보다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확산을 막기 위해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인도 여행객들의 입국을 제한한 데 이어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는 영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의 입국 제한도 강화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우리의 가계빚이 1,765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예금이자를 높여서 자산 버블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대출이자 부담은 우려되는 측면인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미국보다 먼저 바뀔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현재대로 연 0.5%, 8번 연속 동결로 1년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존금리와는 0.25에서 0.5%포인트 격차가 유지됐습니다. 금리는 예상대로지만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는 예상을 깼습니다. 지난 2월 전망치보다 1%포인트 높은 4.0%로 깜짝 올려잡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기존 1.3%에서 1.8%로 올렸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는 전망대로 경제 성장률이 4%가 되면 11년 만에 처음 4%를 넘어서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최근 경제 회복세 등과 관련해서 한은 총재가 처음 언급한 연내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사실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연내라는 언급은 일반적인 예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미국이 일러야 내년 하반기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고 이후에야 하느니 연준을 따라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기조가 미국보다 먼저 바뀔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에 12조 원쯤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른바 영끌 비트로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든 2030 세대와 가계의 이자 폭탄이 우려됩니다. 올 1분기 가계대출 등의 잔액은 1,765조 원 사상 최대치로 직전 분기 대비 37조 6천억 원, 1년 전 대비 무려 153조 6천억 원이나 증가해서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된 상태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으로 6조 달러, 우리 돈 6,700조 원 규모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데 코로나 팬데믹 뒤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고 미국이 돌아왔다며 이제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be number one in the world to lead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It's a simple proposition. 이미 경쟁을 알리는 출발 총성이 울렸다며 공화당의 협조를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6조 달러, 우리 돈 6,7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위한 2조 2,500억 달러와 복지를 위한 1조 8천억 달러 등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제시했던 지출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올해 예산 4조 8천억 달러보다 1조 2천억 달러 25%가 늘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력 현대화의 목표를 두고 800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백악관은 예산안에서 미국이 올해 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내년 4.3%로 다소 내려갔다가 이후 2% 정도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월가의 우려와는 달리 급속한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며 소비자 물가 인상은 연간 2.3%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re's going to be ups and downs in jobs and economic reports. There's going to be supply chain issues, price distortions on the way back to a stable and steady growth. 재정 적자는 올해 국내 총생산의 16.7%에서 내년엔 7.8% 수준으로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누적 적자는 계속 늘어 2027년 연방정부의 부채가 미국 전체 경제 규모보다 커져 국내 총생산의 116%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과도한 지출 증가라며 당장 부정적 평가가 나온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새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택배기사가 뇌출혈 증세로 쓰러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한창 물건을 배송하다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으로 향하다가 응급실 앞에서 쓰러지고 만 건데요. 가족과 택배노조는 과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촌동의 대형 종합병원.
토요일이었던 지난 22일 병원 건물 앞 화단에서 44살 택배기사 서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곳 병원 앞 화단에 쓰러져 있던 서 씨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의해 근처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서 씨는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빴습니다. 이렇게 세웠는데 제대로 몸을 묶어놓은 거 몸을 떨어서 건강에 좀 이상이 있어 보여가지고 119 불러서 서 씨는 쓰러지기 직전까지 담당 구역인 서울 마포구 일대에 물건을 배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몸에 이상을 느껴 택배 차량을 서강대교 밑에 세워놓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서강대교 밑에 있으면 서강대교에서 택시를 탄 건데 거기 쓰러져 있다면은 가군 거겠죠. 그런데 응급실에서 1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쓰러진 겁니다. 그 병원 갔었는데 그 병원에 코로나 때문에 정확하게 바로 진료가 안 됐던 거고 밤 11시경에 경찰이 발견됐다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서 씨는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출혈로 신체 일부가 마비됐고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서 씨가 2년 전부터 로젠 택배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코로나19로 업무량이 늘어난 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비했을 때는 덩치도 있고 그랬는데 공동의살이나 허벅지살은 많이 빠졌었죠. 노조 측은 확인 결과 주 6일 근무에 하루 평균 12시간씩 극심한 노동에 시달렸다며 과로가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류 인력도 따로 없어 아침마다 분류 작업을 직접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주 평균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물량들을 이 정도 시간 배송했다는 것은 굉장히 과로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로젠 택배는 서 씨가 하루 배송한 물량은 120개 안팎으로 다른 기사들보다 적은 편이었고 근무 시간도 하루 9시간 정도였다며 과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 씨의 배송 물량과 업무 환경 등을 확인해 노동 강도가 과로사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택배 차량의 단지 안 진입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서울 거여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 차량 진입은 허용하되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담당 택배 노동자들과 협의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지상도로를 달리는 택배 차량은 단지 내 운행 속도를 시속 10km 이하로 하고 이를 어겨 사고가 난 경우 해당 택배사는 사고 책임을 지고 출입이 금지됩니다. 택배 노조는 주민과 택배 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더 많은 아파트에서 협의를 통해서 상생 방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제지 공장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폐지를 내리려다 300kg이 넘는 폐지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여기에 인천에서도 안타까운 사고는 이어졌는데요.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도 땅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200kg에 달하는 돌을 굴착기로 쏟아부었고 결국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려 있고 폐지 더미 밑에 한 남성이 깔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50대 트레일러 운전기사 A씨가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쌍용 CMB 제지 공장에서 폐지 더미 하역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나 결국 숨졌습니다. 폐지 더미의 무게는 최소 300kg 정도인데 작업자는 A씨 혼자였습니다. 노조 측은 상하차 업무가 화물 노동자의 고유 운송 업무가 아닌데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차 작업이 이뤄진 장소가 내리막길이라 컨테이너 안에 있던 파지 더미가 쏠려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수행했던 뭉개폐 업무가 화물 노동자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 이 현장의 도크의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경사도가 큰 편이고 그래서 내품이 뒤로 쏠려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인천에서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서 떨어진 무게 200kg짜리 돌에 깔려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 B씨는 당시 폐자재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요 관계자를 이제 지금 조사를 했고 신원수가 있었냐 책임자가 있었냐 그건 다른 사람들 참고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 특정을 지어야 될 부분이고.
계속되는 작업 현장 안전사고에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 가운데 폐암으로 투병 중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유독성 가스에 자주 노출되지만 환기가 안 되는 공간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노동자들은 자체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중점 취재했습니다. 성남에 있는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15년 동안 조리사로 일해온 62살 곽순용 씨.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던 반지하 조리실에선 환풍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매일같이 매캐한 연기를 그대로 마셔야 했습니다. 약품하고 조리하고 한기, 공기 노출. 제 생각엔 거기서 그랬나. 몸에 무리가 와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어깨 결림이 심해졌는데 3년 전 건강검진에서 폐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양쪽 폐 절반 이상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고 일도 못하게 됐습니다. 30kg 무게를 내 몸에다 달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누른다. 앞뒤로 누르고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이 이렇게.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건강을 해치는 급식조리원 노동자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폐암으로 숨졌는데 처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인 직업성 암찾기 119에는 중증 질환에 걸린 급식 노동자들의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된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당사자거나 지인분들이 17개 지역 노동조합에 많은 연락들을 주고 계시고 상담 중에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급식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조리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육청을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일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독성 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환기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은 건강한 노동자의 안전한 조리 환경에서 시작된다. 폐암이 속출하는 급식실에서 어떻게? 민주노총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12,000여 개의 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환기 실태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언론에 공개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초에는 중증 질환으로 숨지거나 고통받고 있는 급식 노동자들을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요 정치권 소식 짚어볼 텐데요. 조상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전략실장과 함께할 텐데 자, 조상우 부대변인 조금 늦으시기 때문에 오늘 김근식 실장님하고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론조사 완료가 늦어지는 바람에 하루 연기가 됐어요. 예비경선 발표가. 오늘 오전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본선행 5명 안에 누가 들었는지 먼저 황우혁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발표 내용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를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이상 5분의 후보자가 선출되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경선 결과가 본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일부 지금 비공식적으로 공개가 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가나다 순으로 하면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이렇게 5명 후보가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이런 상황인데요.
보면 영선에 이준석만 통과하고 초선은 통과를 못하고 모두 탈락을 했고 중진들이 대거 진출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 5명 예상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 2, 3위 그 3명이 본선 진출할 거라는 것은 대부분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이라는 분. 그런데 나머지 2자리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아시겠지만 그동안 여론조사 발표한 것도 보면 나머지 2자리를 놓고 신진 2분과 오늘 올라간 2분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1, 2% 차이라는 것은 여론조사의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순위는 정할 수 있지만 순위라고 볼 수가 없는 수치들이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진 2 김웅과 김은혜 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간 조경태, 홍문표 의원들이 사실은 각축을 벌이는 상황인데 민심이 아닌 나머지 50%는 이제 당원 여론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 여론조사는 사실은 열심히 뛴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한 분들이 그래도 고정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은혜 의원이 이번에 늦게 출발을 했고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예. 홍문표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사실은 1년 전부터 운동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분들의 당원 추격전이 일정 정도 성공을 해서 신진 2명을 제치고 결국 2분이 마지막 4위, 5위의 티켓을 딴 게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된 예, 충분히 예상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공개된 득표를 보면요. 네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41%,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9%예요. 지금 초선은 당선이 안 됐지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압도적으로 지금 1위로 당선이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비경선을 통과했는데 초선은 탈락했지만 이준석 후보가 득표율이 만만한 득표율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첫 일보가 떴을 때는 네. 중진들이 대거 진출했다. 네. 이렇게 일보가 뜨기 때문에 신진의 돌풍이 사라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비공식으로 지금 발표가 돼서 돌고 있는 득표율을 맞다고 본다면 네. 사실은 1위 이준석과 2위 나경원 전 대표가 사실은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운 차이를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진 돌풍을 일으켰던 2명은 탈락했지만 오히려 1명으로 몰아감으로써 본선에서는 신진들에게 지지를 했던 사람들의 표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결집되는 효과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략적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는 건가요? 아닌 거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김은혜 의원과 김웅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의 그 표심은 예. 만약에 본선에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데로 갈 데가 아니고 사실 이준석 후보가 가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강제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성사가 된 셈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선에 올라간 나머지 4분의 중진 의원분들은 사실은 단일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단일화를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단일화가 어렵다 이렇게 보십니까? 단일화가 좀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다면 정말 막상막하의 예. 대결이 될 수 있겠지만 단일화가 어렵다고 본다면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된 효과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준석 후보와 이 나경원 후보 사이의 격차가 상당히 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격차의 내용도 들여다보면 민심에서는 더블 스코어가 나 있고요. 50%를 반영했던 당심, 그러니까 당원들 여론조사에서도 사실은 거의 비등한 거의 예. 막상막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이가 그대로 간다면 네. 물론 이제 퍼센테이지 반영률이 좀 차이가 납니다만 지금은 50대 50인데 만약에 70대 30으로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여론조사라는 건 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표변의 수만 드러나지 추이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준석은 단일화라는 구조적 결과를 가져와 버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위 이준석과 2위 나경원 후보가 격차가 거의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심에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추이가 그대로 간다면 그리고 별다른 파란이 없다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초선 2분이 탈락을 하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금 단일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고 나머지 중진 4분이 단일화 할지 말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한 2-3분 나오신다고 했을 경우에 치러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본선은 말씀하신 대로 당심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도 이준석 후보가 뭐 불리하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당심의 반영 비율이 5대 5에서 7대 3으로 늘어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이 나경원 후보가 더블 스코어하고요. 그다음에 당원들 여론조사라는 것은 표본을 추출해서 그분들의 추이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거의 지금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 네. 이게 70% 늘어난다 하더라도 70% 안에서 비슷한 수치가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수학적으로 그렇게 네. 본다고 한다면 이 추이는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올라온 네 분의 중진 의원들의 단일화 여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5대5에서 7대3으로 당원들의 반영비율이 늘어났습니다만 그 당원들의 당심의 일정한 변화 그리고 네. 당심에서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격차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늠하는 이제 중요한 변수는 남아있는 연설회와 토론회에서 누가 실수를 덜 할 것인가 그리고 무슨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변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예비 경선 발표가 하루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범위를 국민의힘 그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네. 일부 세대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표본이 안 채워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선관위에서도 그리고 당내 후보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일반인 여론조사의 표본을 우리가 할 때 네. 대개 여론조사는 세대별, 연령별, 지역별, 성별을 다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춰야 되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이번에 넣어서 그건 네. 어떤 거냐면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일단 지지 정당을 먼저 물어보고 자기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든가 아니면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 심지어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분들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하고 답하시는 분하고 무당파라고 답하신 분들만 상대로 다시 계속해서 여론조사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화 받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 초반에 탈락하는 수가 많은 것이죠. 예. 그래서 어제 밤까지 그 젊은 세대들하고 호남 지역의 그 표본수를 채우기가 어려워서 조금 수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지금 듣기로는 오늘 결정된 것 같습니다만 본선에서도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하고 굉장히 치열한 논란이 예. 있었는데 본선에서도 똑같이 역선택 반지 조항을 넣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경선 룰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조상호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숨 좀 고르셨습니까? 네네. 예,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이준석 후보가 들어갈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네. 또 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좀 압도적인 1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까지의 국민의힘,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의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당 이런 모습들을 원치 않는구나. 그러니까 정치권이 많이 반성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주류 정당이기 때문에 그 주류 정당들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는 정치적 현실이 있을 때 그 주류 정당 내부에서라도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강한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뀌어야 한다. 변화 열망을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새겨들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좀 반성도 좀 해야겠죠. 왜냐하면 저렇게 역동적인 30대 후보가 나와서 당대표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민주당에서는 과연 그 정도의 젊은 정치인을 키워왔느냐.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뭐 이른바 영선 중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져진 후보입니다, 나름. 근데 우리 당에서도 나름 20대 후보가 당대표 경선에 출마는 했어요. 근데 전혀 이렇게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그걸 기억하시는 분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위로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그건 사실은 당 내에서 그 정도로 젊은 정치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키워오고 그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그래 왔는지가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뭐 송영길 당대표가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청년에게 배정을 하면서 뭐 이동학 최고위원을 지명을 했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제 본 경선까지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역선택 방지 문항 적용 여부 논란 앞서 짚어봤는데 이 논란에 더해서 당원 투표에서 지금 청년 호남 비중 문제까지 더해져서 룰을 둘러싼 논란이 당내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흐름상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준석, 나경원 두 후보의 생각 어떤지 듣고 오시죠. 저는 약간 이해는 안 가긴 하는 게 그 호남 샘플을 2%밖에 안 넣기로 한 것도 문제인데 그럼 2%면은 제 생각엔 샘플이 한 3, 40개 될 텐데 그거를 못 모집했다는 거는 상당히 조사가 평소와는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선거관리위가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애초에 그러길래 왜
표집틀을 그렇게 짜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호남 당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해야 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늘 그게 이제 그래서 뭐 한때는 호남 당원들의 표값은 2배로 인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예컨대 호남에는 당원이 전체 당원의 2%밖에 안 돼서 뭐 만약에 1000명이라고 치면 1000명밖에 안 되니 1000명의 표는 2000명의 표값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표값이 달라지니까 표의 등가성 안 되죠. 표의 등가성이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또 있었거든요. 네. 지금 지역하고 세대를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호남하고 일부 세대 비중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라서 좀 나눠서 보면 호남 비중 관련해서 지금 약간 상향한 것이 2% 정도입니다. 지금 이 반발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너무 비중이 적다. 그래서 오히려 호남 우대론 가산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얘기 들어보셨지만 등가성 보장이 안 돼서 이건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좀 만만치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논란이 됐지만 예. 그 논란의 여지 없이가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두 개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다음에 당원 여론조사잖아요. 네. 근데 당원 여론조사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일반 당원 여론조사에 당원의 현실적 분포가 적다 보니까 영남이 워낙 많이 있고 호남에는 워낙 적기 때문에 근데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이게 모집단이 당원인데 당원의 현실 분포를 반영해서 표본을 뚫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이제 너무 적으니까 이번에는 50대 50의 반영 비율에서 당원 여론조사에 호남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로 상향 조정해 준 거거든요. 그런 건데 저는 뭐 제 생각에 당원 여론조사는 이게 당대표를 뽑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원의 분포 상황을 모집단으로 한다면 저렇게 표본을 뽑아서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원들 중에서도 호남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아까 나경원 의원이 일부 과거에 시행한 적이 있는 것처럼 당원의 모집 그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모집 반영은 그대로 하되 거기에 답변한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에 가산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에서도 공직후보자 경선할 때 신인 가산점, 여성 가산점, 청년 가산점을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후보가 받은 득표율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 대신 득표율에 10%를 더해준다든지 청년이니까 또 득표율이 신인이니까 10%를 더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적 가산 제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가산점. 그러니까 호남에서 받은 0.2%나 0.8% 그대로 유지를 하되 왜냐하면 당원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그분들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받은 득표율에 가산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가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번에 지금 1등하고 있는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뭐 청년, 여성, 그다음에 호남이죠. 지역이라면 호남인데 호남 가산점 다 없애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으로서 청년 비대위원 몫으로 그때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서 이제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가 이제 굉장히 대중 정치인으로서 명성을 쌓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젊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기회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 자체를 본인은 누리고 그 이후의 세대는 박탈하겠다는 그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어찌됐든 실력주의를 표방하면서 청년, 여성, 지역 가산점을 다 없애겠다고 지금 한 후보가 1등이 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그 말씀이 유지될지는 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 분포의 어떤 지역별 차이를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의원에게 45% 비율을 주는 게 대의원들은 각 지역위원회가 거의 고르게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의원 비율을 통해서 그 각 지역별 당원의 어떤 그 당원과 실제 국민의 어떤 분포 사이의 차이를 그 대의원으로 극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의원을 저희 같은 경우 45%를 두고 오히려 권리당원을 40%로 그래서 좀 더 대의원 비율을 높여놨던 이유가 그런 지역별 차이에 따른 그러니까 지역별 당원수 차이에 따른 그런 지역 어떤 편중 그 현상을 이렇게 좀 보완하는 제도거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게
당내 당직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 여론조사를 50%나 이번에 예비 후보 과정에서는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본선에서는 또 뭐 30%로 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이른바 일부 후보는 이런 가산 전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당원 편중, 왜냐하면 이런 당원에 대한 그 지역별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게 되면 점점 이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 부분은 국민의힘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숙제다 얘기하셨는데 예비 경선 1등으로 통과한 이준석 후보가 가산점 다 없애겠다. 이 점을 지금 콕 그건 집어서 조금 다른 게요.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 선출 예. 경선 과정에서 가산점을 없애거나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했던 게 할당제에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젠더 갈등 논쟁을 하면서 그걸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그 공직 후보자 선출이 아니라 당 대표 선출 과정인데 그다음 이것도 또 구분해야 될 게 예비 경선은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당원이 수십만 명인데 당원 중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의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대한 반영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당원의 모집 현황을 분포 현황을 반영해서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호남이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원의 실제 분포 상황을 반영한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지금 논란인데 저는 그것은 그 지금 선관위의 기존 결정이 맞다. 다만 호남과 청년 세대를 배려해서는 당원의 모집단 그 표본의 추출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되 거기서 득표한 사람의 가산점을 주는 건 다른 거라는 이야기죠.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득표율 그대로에다가 가산점 10%를 주면 거기 표값을 조금 더 비중치를 준다는 거기 때문에 모집단을 번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을 상대로 한 당원의 모집 분포 자체를 반영해서 표본 집단을 뽑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당직보다 공직 후보자를 또 그렇게 가산점에 아예 배제하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당내 당내 잔치에 불과하지만 할당제, 여성 할당제에 대한 반대를 계속하고 근데 있는 공직 후보 아니 이건 가산점도 다 없애겠다고 본인이 직접 이유로 얘기했고요. 제가 그 바로 앞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공직 후보자 부분은 이제 국민의 이제 비율에 맞춰줘서 국민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띄워야 되는데 지금 대표성에 편향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편향된 부분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는 정치권의 당연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다 없앤다는 게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준석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국민의힘의 젊은 후보들이 이대남의 뭐 표심은 좀 잡았다고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대녀들의 그 표본 비율조차 맞추지 못해가지고 경선 여론조사를 그 다음 날로 발표를 연기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한테 조금 더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원 여론조사에서 50대 미만으로 다 묶여버렸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50대 그래서 60대 미만, 50대, 60대, 50대 미만 이렇게 세 개로만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고령 당원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분해서 봐야 될 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있고요. 그게 50으로 하냐, 30으로 하냐는 이제 그 당마다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당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당원들을 상대로 한 투표율이 얼마나 하느냐를 나누는 건데 예비 경선은 일반 민심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당원들 이것도 당원 전당원 투표가 아니고 당원 여론조사입니다. 당원을 모집단으로 한 여론조사예요. 당원 여론조사의 50%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건 그 당원 여론조사의 모집단에서 어떻게 샘플을 표본을 추출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당연히 당원 분포 비율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선까지 염두를 해둔다면 뭔가 좀 민심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그 그 표본을 추출하는 반영 비율을 고치는 게 아니라 민심의 반영 비율을 바꾸는 게 낫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바꾸는 게 낫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뽑는 비율을 변형시키는 것보다 그건 그대로 하되 투표율의 가중치를 주는 가산점 제도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본경선은 당원을 대상으로 해도 이건 당원 투표를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 반영 비율이 논란이 될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민심 30%는 이제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경선 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비 경선 치르면서 개판 안타전이 지금 신진과 중진 사이에 굉장히 커졌었는데
요즘 오늘 5명 컷오프 되면서 좀 사그라들까요? 당내에서 비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진행이 됐고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예. 치러지고 있는데 난데없이 개파 논쟁이 나와서 저는 자해행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해행위 비슷하다. 제가 몸담고 있긴 하지만 우리 당의 사실상의 실체적인 개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개파적인 친밀도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사람이 호흡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놓고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정치를 같이 시작했으니까 개파 이익을 대변할 것이고 개파의 수장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지시를 따를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누워서 침 뱉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개파 프레임을 작동하는 순간 이 잔치가 돼야 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보고 예. 그래서 저는 애초에 처음에 개파 논쟁으로 공격을 시작한 분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또 개파 논쟁에 공격을 받은 사람이 또 그걸 개파 프레임으로 맞받아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한쪽이 공격을 하면 공격을 받은 사람은 그 개파 프레임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개파를 넘어서서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는 포지티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파 논쟁을 하는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후보를 뛰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선은 더욱더 당원 투표가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70%이기 때문에. 그럼 당원들을 겨냥한 이야기를 하는데 당원들 중 일부가 이른바 이제 강성 당원들이라든지 열성 당원들 중 일부가 지금 개파로 공격하는 유승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불만이나 반감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자극함으로써 그 표를 결집하려는 전 정치적 의도라고 해석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안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그라들길 바란다.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될 거라고 이제는. 생각한다.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대표가 이제 곧 있을 대선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시점에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두각을 딱 나타내는 후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가 당 밖의 유력 인사들 영입하는데 내가 적임자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국민의힘 그 지금 후보들 사이에서 많이들 나오는데 자, 이 조성우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등판 시점 이제 곧 등판할 거다 말 거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전대가 지나고 나면은 등판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정치를 정말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네. 지금 이미 다른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이제 예비 후보 경선이 있고요, 대선 후보. 그리고 7월 달에 그 공직선거법상 예비 후보 등록일입니다. 네. 근데 언제 그럼 국민들께 내가 대통령 후보로서 이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예. 채 한 달 정도 좀만 더 지나면 예비 후보 등록일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 꽁꽁 자신의 모습을 감춰둔 채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마치 깜짝쇼처럼 등장하는 거라면 그런 후보가 오히려 그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정치를 희화시키거나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본인 스스로가 민주주의자고 헌법주의자라고 한다면 국민들 앞에 저 자신 스스로를 지금부터라도 내보여야죠. 이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좀 불성실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그 정치적인 결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과연 정치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네. 스스로 이제 자신이 없는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측근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네. 실제로 본인이 단 한 번도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그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정말 윤석열 전 총장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끝에 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건지 그것조차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 가지 말들은 이제 측근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만은 자맹 속에서도 계속 행보는 이어져요. 이번에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그 20, 30대 IT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만나는 일정을 좀 소화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우선 그 윤석열 총장의 그 정치 의지는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강하고 이미 예.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자명이 길어지는 이유는 정치를 할지 안 할지 고민하는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정치를 하기로 이미 결심이 쓴 상태에서 이 결정하는 방식을 공개적으로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와 방식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제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3월 초에 사퇴를 했고 지금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자명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론조사 지지율도 아직 떨어지진 않고 있지만 정체되거나 교착되는 예.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빨리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공개 행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기는
일단은 6월 그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하고 7월 말이 되기 전까지로 결국은 공개적인 선언과 행보를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주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자명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저렇게 사진 하나 올리고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이야기하면서 언론에 공개하는 거 정도 내고 메시지 내는 건데 네. 저는 어제 어제 그 이야기된 그 이른바 블록체인하고 저기 뉴 스타트업 이 창업자들 만난 이야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난주에는 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 패권 경쟁을 둘러싼 동북아 전체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좀 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방문한 저 스타트업 업체하고 블록체인 부분에 관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냥 드는 느낌에 청년, 그다음에 젊은 층, 예. 그다음에 새로운 신진 기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어서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줄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것도 간접적인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간접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제 개인적인 해석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어쨌든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의지가 강하다. 두 분의 상반된 평가까지 좀 듣고 왔습니다. 자, 민주당 쪽으로 좀 가볼까요? 재보선 참패 이후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부동산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 결과가 주목됐는데요. 재산세 감면 기준은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종부세, 양도세 완화를 두고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당정청 회의에서는 세종시 특공제도 폐지 검토 이야기도 나왔는데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산가치 상승에 의해서 상승하는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 부동산 특위도 열렸는데요. 일단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견이 모아졌던 대로 1주택자에서 감면 기준 6억에서 9억으로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0.05% 정도 감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무주택자에 한해서 대출 받을 때 이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네. 대체적으로 어제 발표된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은 조금 무주택자에겐 숨통이 트이는 정책이 될까요? 지금 단계에서 그 무주택자들에게 그 혜택을 갖다가 확 풀어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네. 이사 공급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이사 공급 대책의 아주 일부만 나온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를 만약에 혹시라도 자극해서 예. 가까스로 이제 안정적인 집값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인데 이걸 자극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그 주택을 기존 1주택자로서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려는 그런 수요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아직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측면까지 반영하려고 해주다가 오히려 집값을 더 올려가지고 그런 시도조차 좌절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점에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무주택자에게 일부 약간 그 주택 취득에 관해서 좀 공간을 열어준 것이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실 관심이 갔던 거는 이제 종부세나 양도세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 이 네. 부분이었었는데 네.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아직 이견이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정책의 뭐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현실도 중요한 상황이라서요. 네. 일단 당내 이견이 팽팽합니까? 찬반이? 일단은 부동산 특위가 지금 예. 현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에서 구성한 부동산 특위에서는 종부세, 양도세 완화안을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입장이지만 의원 다수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다수라 하면은 이 다수의 의원이 비중이 더 높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반대한 쪽이 더 왜냐하면 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이미 집값이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겨줄 정도로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 가격 자체를 정당화하는 상황으로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투기 세력들에게 다시 한번 아주 나쁜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자극하고 누르고 찌르니까 결국에는 정부는 포기하고 결국에 우리한테 양도소득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기 공간을 열어주게 돼 있다.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투기 세력에게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꽤 다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종부세, 양도세를 인하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결정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현 시점에서는 결론이 안 난다. 6월 이후로 미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6월 어쨌든 결론은 빨리 좀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아직 결론을 못 내는 사이에 국민의힘이 먼저 이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까지 올려서 공제하겠다 이런 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자,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금액으로 끊는 거는 공평하지 못하다. 상위 2%로 끊는 게 합리적인 아니다 이런 대안을 내놨는데요. 자, 오늘 아침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금액 기준 9억이라는 것은 그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이것을 이제 국힘당에서는 12억까지 올려서 공제를 늘려주겠다 이렇게 안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저희 당에서는 그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 소위 똑똑한 집 한 채를 가지려는 성향만 부추긴다. 이 세제를 이렇게 1가구 1주택에 너무 지나친 특혜를 주다 보니까 생긴 것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부동산의 종류를 가리지 말고 공시지가로 다 합한 다음에 그것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상위 2% 정도를 출연해서 그 금액을 잘라서 공시해서 그 부분만 과세하자는 것이죠. 2% 초과하는 사람만. 네. 지금 금액 기준으로 끊지 말고 상위 2% 사람 수로 끊자 이렇게 나온 게 어제 특위에서 그나마 모아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앞서 조상호 부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안도 당 안에서는 반대가 많다 이런. 아직은 굉장히 논란이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의원들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설득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종부세와 양도세를 건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된다. 선거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특위도 만들어져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종부세 기준을 올리자 이런 안을 먼저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진표 특위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소위 똘똘한 집 한 채 가지려는 성향만 부추기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다. 전체 그 부동산을 통틀어서 상위 2%에 물리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종부세와 관련된 그 정책을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에게 만족할 정도로 정책을 합리적으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이면서 공시지가 만약에 지금 9억인데 10억으로 올렸을 때 공시지가 12억까지는 그럼 종부세를 안 물겠다는 이제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것이고 그 이상은 이제 사실 종부세 자체가 특별세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 이상의 사람에게 특별 어떤 면에서 징벌적 과세 비슷하게 하는 거거든요. 더 내게 만드는 건데 지금 이 종부세 기준을 인상하자는 이야기가 민주당에도 나오고 국민의힘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전체가 사실은 종부세 기준에 과거에 9억에 맞춰보면 과거에 내지 않던 사람들이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쪽에 세금 폭탄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또 지방에서 9억 정도는 상상도 안 하는 공시지가에 있는 일반적인 또 1주택 소유자분들한테는 먼 나라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라 전체가 모여가지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전체가 종부세를 9억에서 12억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을 하면 이게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 더 많고요. 그러나 수도권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일단 이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울은 뭐 예전엔 강남 3구면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마영성을 비롯해서 강북까지 비슷하게 전부 포함이 되고 있어서 수도권 전체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종부세 기준을 올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금년부터 이 세금 폭탄 고지서가 날라오면서 수도권에 상당한 민심의 지금 이반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완화 차원으로 종부세 기준을 올리냐 마느냐 문제인데 저는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종부세 기준을 올리는 게 맞고요.
그러나 아까 김진표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건 똘똘한 한 채를 가져도 된다고 하는 일종의 신호를 잘못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정책에 민주당의 기조에는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정책에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건데 딱 하나 민심은 종부세 기준을 정부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냥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오래전에 실거주하면서 일가구 일주택 차에서 한 채 살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건데 가격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폭등해서 내가 종부세 기준에 덜커덕 걸려서 1년에 수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심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현명한 대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해법을 딱 빨리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전세값 계속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집값도 좀 들썩이다 이런 보도도 일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의당에서 당장 주거 안정은커녕 이 불확실성만 높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사실 부동산은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빨리 어떤 정책이 일관되게 목소리가 모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 이사 대책 이후에 집값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치로 하고 있는 거는 그 안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적정 가격으로 조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 아직 실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차라리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곧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대선 후보가 자신의만의 색깔과 정책으로 부동산에 관한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게 될 건데 그럼 그 대안에 따라 만약에 최종적으로 후보 정해지는 대선 후보가 있으면 그 대선 후보와 당이 색깔을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과연 당이 그와 별도로 부동산 정책을 성급하게 내놨다가 나중에 대선 후보가 결이 안 맞게 되면 또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똘똘한 한 채의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이 똘똘한 한 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민주당 내에 그 이른바 유력 대권 후보들 중에 아직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을 하면서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똘똘한 한 채라도 자신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거나 그런 주택에는 실거주 위주로 펴야 된다. 그래, 실거주 위주로 다시 재편해야 돼. 이걸 1가구 1주택 관점이 아니라 거주 여부,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냐 안 하냐 여부에 따라 다시 한번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사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세가 지금 100주 연속 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어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 논란에서 시작된 공무원 세종시 특별공급 문제 다시 민심에 불을 붙였는데요. 오늘 아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폐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발표 내용 듣고 오시죠. 당정청은 이전 기간 특별공급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 관평원 사태 때문에 세종시 특공 문제가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이 특별공급 전면 폐지하겠다 오늘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뒤늦게라도 저렇게 해서 민심의 이제 분노를 좀 이제 가라앉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관평원 문제가 또 계속 연결되는 게 지난 몇 달 전에 이제 LH 사태 지금도 진행형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가 모든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에게는 정말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내 생에 집 한 채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40대, 50대까지도 사실은 허무한 꿈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서 이 분노가 사실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LH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사람들은 특정 정보를 이용해서 엄청난 특혜와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다. 이번에 관평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유령청사를 만들어서까지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차익을
냈다. 이건 정말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도 이미 세종시에 내려간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이 특별공급제도에 대해서는 뒷말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도 인사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 나온 중에 세종시 내려가는 관련해서 부동산 갖고 있다가 그게 시세차익 낸 것이 단골 손님처럼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애초에 예전부터 좀 제도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관평원 사태로 인해서 이제 확실하게 저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정말 일반 민간인 입장에서 보면 분통 터져 죽을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의혹 관련해서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이미 제출한 상태인데 네. 민주당에서는 경찰 조사 먼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무슨 강제조사권이 있는 게 아닌 국정조사로 밝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부처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 여러 부분에서 많은 그 과거 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국정조사법에 따라 그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다면 결국에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국정조사도 다 수사권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심도 있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 결과가 일단 1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지금 뭐 좋아하시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감사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 결과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본 야당 의원들도 상당 부분들은 지금 단계에서의 국정조사가 별로 실익이 없다는 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 수사나 감사와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깊게 내밀하게 그렇게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을 위주로 시점을 조율하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으로 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관평원 사태로 논란이 불거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LH 사태로 성남 부동산 민심을 확인했던 정부 여당은 당장 다음 달부터 특공제도 폐지 절차에 돌입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LH 사태 여진 속에 터진 관세평가분류원의 이른바 유령청사 논란은 성남 부동산 민심에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기도 전에 청사를 짓고 아파트 분양권부터 챙긴 행태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돌아가자 고위당정 주요 안건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특별공급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며 제도 전면 폐지를 건의했고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불과 1시간 반 만에 정부도 이에 동의하면서 특공 폐지가 신속하게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곧바로 세종시 특공제도 폐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시작됩니다. 특히 기존 특혜 환수 논의는 정부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처럼 빠르게 움직인 건 단순 제도 개선만으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자체가 국민적 따가운 질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4.7 재보선 참패의 도화선이 된 LH 사태처럼 전 정권 탓으로 책임을 돌린다면 내년 대선에서 더 큰 역풍을 맞을 거란 우려도 한몫했습니다.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로 압박하자 여당은 특공제도 전면 폐지로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대선 전국에서 부동산 민심은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과 관련해서 혼란스러울 임대사업자와 세입자에 송구하다며 모든 양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60세 이상과 3채 이하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의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여전히 유지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적 매입 등을 통해서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강병원 최고위원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투기를 조장하며 마땅히 폐지됐어야 할 다주택자 장려 정책이었다며 이 시대 불공정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본선 진출자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의원까지 5명으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당원과 일반 국민 4천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선 김웅, 김은혜 의원과 삼선의 윤영석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검찰의 6대 범죄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 직제 개편안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개편안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직제 개편안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이 개편안이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법률에 위반되는지 검토해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죠.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고 논의를 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 수사를 큰 폭으로 제한한다는 내부 불만을 넘어 개편안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선 형사부가 6대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려면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 수사권의 본질을 침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청에서는 수사팀을 꾸려 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데 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여하게 되는 만큼 이 역시 검찰청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대검찰청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개편안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강력부나 형사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내부 부서에서도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일선청과 대검 내부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전해진 만큼 법무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할수록 내부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차기 총장과 논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남관 직무대행은 최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 신임 총장이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냈는데 김호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고 이를 위해서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만 65세에서 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 어제 잔여 백신을 통해서 총 6만 2천여 명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잔여 백신 접종자 가운데 어제 처음 시작된 네이버 카카오앱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는 4천여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가 3,935명이고 카카오가 294명입니다. 잔여 백신 접종자 6만 2천여 명 중 위탁 의료기관의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려 접종을 받은 사람이 5만 8천 명입니다.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가족 모임과 결혼 피로연 등을 통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31일부터 2주간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참석 인원을 최대 99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달 들어서 하루 평균 13명까지 늘면서 누적 1,000명을 넘었습니다. 말도 탈도 많았던 남양유업, 결국 오너 일가가 지분 전량 매각을 선택했습니다. 홍원식 전 회장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연 지 23일 만입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사퇴 수습을 하느라 이러한 결심을 하는 데까지 늦어진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소비자 반감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사 직원이 대리점 직원에게 각종 폭언을 하고 물량 밀어내기까지 일삼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측이 엄격한 반품 제한 정책으로 인해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하는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지인 판매라든지 덤핑, 폐기 처분 등으로 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신, 그녀의 몸에 카제인 나트륨이 좋을까, 우유가 좋을까? 네, 대리점 상대의 갑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사 우유를 홍보하면서 타사 커피 믹스에 들어있는 카제인 나트륨을 유해 성분인 것처럼 호도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마약 투약 사건, 또 경쟁사에 대한 댓글 비방 논란에 이어 올해 터진 불가리스 코로나19 마케팅 사태는 치명타였습니다. 회사 전 제품의 40%를 생산하는 세종 공장은 다음 달 청문회를 거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남양유업 오너 일가의 지분을 사들인 건 대형 투자회사 한행컴퍼니입니다. 의결권이 있는 남양유업 보통주 약 53%를 보유하면서 단숨에 최대 주주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 한행컴퍼니는 주로 휘청되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사들여서 이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되파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지난 2013년 적자였던 웅진식품을 사들인 게 대표적인데요. 다른 기업을 추가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웅진식품의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 결국 2018년 대만 기업에 매각을 해서 100% 이상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남양유업 역시 제품 다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인데요. 체질 개선 기대감 속에 남양유업 주가는 오늘 장 시작 직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창사 57년 만에 주인이 바뀌면서 이사회의 감독 기능 강화, 또 책임 경영이 가능한 집행임원 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다만 다른 기업과 달리 남양유업은 소비자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졌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등 중증 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이 투병 중이거나 숨지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면 실태 조사도 또 대책 마련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요. 급식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대겸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서해부입니다. 예, 자 먼저 급식 조리사분들이 일하는 환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전히 환기도 안 되는 그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 본부는 어제 오전 11시 급식실 조리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교육청 앞에서 관련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선 관련 내용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현장에선 창문 같은 자연 환기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후드 등 기계로 된 환기 시설까지도 있으나마나라는 증언이 쏟아져 나온다. 아예 환기를 포기한 지하, 반지하 조리실도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보통 이른 아침에 출근해 하루 12시간 정도의 경무에 시달리는데요. 화상, 미끄럼, 배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건 물론 종일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 갇혀 일하다 보니 폐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 질환에 걸리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대부분 급식실이 환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거나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급식소가 많아 연기가 제대로 빠질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자, 취재 과정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노동자분도 김대겸 기자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 하십니까? 네, 제가 만난 분은 경기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15년 동안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 노동자 곽순용 씨입니다. 곽 씨는 지난 2018년 폐암 초기 진단을 받고 2차례 수술을 거쳐 양쪽 폐 절반 이상을 잘라낸 상태입니다. 어제 회견에서 나온 지적처럼 곽 씨가 일하던 급식실도 반지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했고 주로 튀김류나 생선굽기 등을 많이 하다 보니 급식실 안에는 항상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또 조리를 마치고 청소를 할 때 화학약품을 많이 쓰는데도 역시 환기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했는데요. 창문이 있어도 반지하라서 연기가 잘 빠져나갈 수 없다는 설명인데 관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마철 같은 데는 완전히 이 뭐라 그럴까 그 비상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벨이 울릴 정도로 엄청난 이게 안 빠지거든요. 환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조리원들이 다 흡입을 하는 거죠.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항상 진통제를 손에 지니고 다녀야 하고 그리고 누우면 폐가 눌리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체온이 떨어지면 호흡이 갑자기 멈추기 때문에 밖에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곽 씨처럼 폐암 같은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지금 한둘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50대 조리사 노동자가 폐암으로 숨진 뒤 지난 2월에야 처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됐는데요. 이후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폐암 등 중증 질환을 호소하는 제보나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경기 안양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천식과 결막염 증상이 산업재해로 추가로 인정받았고 그리고 4월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폐암과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5, 60대 급식 노동자 4명이 집단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직업성 암찾기 119에도 관련 제보가 잇따르면서 다음 달 초 근로복지공단에 추가로 집단 산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실태 조사나 대책 마련 좀 시급해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관련 연구나 실태 조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안전보건공단에서 낸 연구 보고 자료를 보면 급식실 조리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나 포름알데히드 등 다량의 유독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후에도 정부 차원의 전면 실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지난 24일부터 전국 12,000여 개 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환기 실태 등 자체 현장 조사에 나선 게 전부입니다. 민주노총은 해당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언론에 공개하고 정부에 근거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암 등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급식실 조리사들의 사례가 잇따라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특수 건강 진단 실시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10년이 돼갑니다. 하지만 참사의 핵심 가해 업체인 옥시의 당시 대표는 문제가 불거진 뒤 해외를 떠나 지금까지도 한국의 수사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옥시의 손해배상은 터무니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반지하 자취방에서 살던 김승환 씨는 마트에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서 썼습니다.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으로 호흡기 질환이 심각해져 회사까지 그만뒀습니다. 폐가 딱딱해지는 섬유화 증상으로 결국 양쪽 폐 이식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숨을 못 쉰다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지도 몰랐고요. 숨을 못 쉬니까 화장실 가는 것부터 씻는 거 하나하나가 심지어 앉아있는 것마저도 숨이 가퍼갔고. 생후 8개월 된 셋째 아이를 위해 옥시 제품을 구매해 2003년부터 2년 동안 사용한 박수진 씨의 아픔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 아이 모두 천식의 아토피를 앓고 있고 박 씨 역시 재기능을 하는 폐 부위가 절반뿐입니다. 삼형제를 계속 병치레를 돌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럴 제가 아파도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55%의 폐를 갖고 숨을 쉬는 거죠. 우후죽순 늘어나던 폐질환 환자들.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였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오는 8월 31일이면 꼭 10년이 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마련해 구제에 나섰지만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거라부제인 전 옥시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제인 전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한국의 옥시 마케팅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안전하다는 허위 표시와 광고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사태가 커지자 한국을 떠났고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대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적색수사 수배가 내려진 이후로도 5년이 흘렀습니다. 제인 전 대표가 지난해 인터폴의 적색수배 해제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책임자가 버젓이 있는데도 소환 조사 한 번 못한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 참사를 일으켰던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수장조차도 도망간 채 여전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조차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비호하고 있는 영국 본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영국 옥시 본사에 한국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 피해 인정자 전원에게 옥시가 배상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4,100여 명이지만 옥시가 배상해준 사람은 현재까지 60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옥시 영국 본사의 CEO가 결단을 내려서 최소한 한국 정부가 인정한 구제 인정자 4,117명에 대한 배상을 완료하도록. 대참사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지울 수 없는 질환을 남긴 옥시. 뻔뻔한 악덕 기업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건희 회장 유족의 미술품 기증을 계기로 정부가 새 미술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대거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선 가운데 미술계는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건희 회장 유족이 기증한 작품은 2만 3천여 점, 1,500점이 들어온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는 포화 상태입니다.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 수장고의 건립은 검토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특별관 설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삼성가와의 인연,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 와중에 수도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나오자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현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전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한편 미술계는 수건인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 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우리 근대미술을 연구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근 지역과 연계 효과가 날 수 있는 서울 송현동터나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대를 포함한 중세의 국립박물관과 현대의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양분된 우리의 미술관 박물관 구성은 우리의 반만년 역사 속에 문화와 예술의 폭과 깊이를 도외시한 결과이고, 아버지가 아들 분가시키듯이 이렇게 현대미술관을 분가시키는 게 기본인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그 아들 집은 있는데 아버지 집이 없는 그런 그 이상한 상황이죠. 삼성일가도 이건희 미술관 건립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미술관 신설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는 곳이 있습니다. 반면 강한 비구름은 현재 강원 남부와 또 충청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전과 충남, 계룡 그리고 청양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요. 또 우박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와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띠 형태의 강한 비구름이 충청과 강원 남부, 전북과 경북 북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남동진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또다시 비구름이 발달해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충청 남부와 충북, 영서 남부와 전북, 경북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제주도와 영남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을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서늘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낮 기온 21도, 대전 22도, 광주는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휴일부터는 맑은 날씨 속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네, 금요일 뉴스 애니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